안녕하세요. 200억 재산을 노린 며느리와 26년간 숨겨진 딸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소름 돋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 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로변에서 한참 들어간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300평 대지 위의 2층 양옥집.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끔찍한 배신의 서막이었다. 2023년 가을, 단풍잎이 붉게 물들던 그날, 박지연은 시댁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다. 손에는 값비싼 한우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억지로 지어낸 미소가 어색하게 걸려 있었다. 33세의 그녀는 이혼 경력이 있는 재혼녀였다. 첫 번째 결혼에서 남편의 도박 중독과 폭력에 시달리다 홀로 이혼을 감행했던 과거가 있었다. 그때의 상처는 아직도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검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두 번째 남편 박민수를 만난 건 우연이었다. 아니,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그는 점잖고 차분한 성격의 회사원이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집안이 부유하다는 사실이 지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돈 때문에 고생만 했던 그녀에게 박민수의 존재는 마치 구대주 같았다. 결혼 전 처음으로 시댁을 방문했던 그날의 충격을 지연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한 주차장, 마치 궁전 같은 인테리어, 그리고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골동품들. 하나하나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도자기들이 무심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그 순간 지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이다. 하지만 시어머니 박영숙 여사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며느리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70세의 박 여사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지금의 재산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평생 고생하며 돈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그녀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탐욕의 그림자를 단숨에 알아챘다. 지연은 그날부터 완벽한 며느리가 되기로 결심했다. 매주 빠짐없이 시댁을 찾아가 청소를 도맡아 했고 시어머니가 좋아한다는 전통차를 배워서 정성껏 우려드렸다. 명절 때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서 준비했다. 친정어머니가 중병으로 쓰러졌을 때조차 시댁 일을 우선시했다. 그 모든 행동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야. 결혼 3년 차 지연은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재산 규모를 추정해 보곤 했다. 청담동 본가만 해도 시가 50억은 좋게 넘을 것 같았고 강남과 서초동에 소유하고 있다는 상가 건물들, 그리고 주식과 예금까지 합하면 최소 200억은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서 지연의 이성은 점점 흐려져 갔다. 남편 민수는 그런 아내의 속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 돈에 대한 절박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어머니의 재산이 부담스럽기까지 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게임만 하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가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도 아내가 매일 밤 혼자 끙끙대며 무언가를 고민하는 것도 그에게는 그저 여자들의 일일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 여사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평소 워낙 건강했던 그녀였지만 70을 넘긴 나이에
당뇨와 고혈압이 동시에 찾아왔다. 병원을 오가는 횟수가 잦아졌고 가끔은 어지럼증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지연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회에 대한 예감이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33세의 얼굴에는 이미 세월의 흔적이 어려 있었다. 눈꼬리에 잔주름, 입가에 팔자주름,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빛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차가운 계산의 빛.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하지만 돌이킬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가난이 얼마나 비참한지,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치욕스러운지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그 모든 굴욕과 절망을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정말로 이번만큼은 성공하고 싶었다. 그런 지연에게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 여사가 갑작스럽게 심장에 이상을 느껴 응급실에 실려가던 바로 그날 밤, 지연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접어들게 된다. 그녀가 그토록 기다렸던 기회가 마침내 찾아온 것이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본성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집안에는 서서히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할 것이다. 돈을 향한 한 여자의 광기 어린 집착이 어떤 비극적 결말을 만들어낼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피는 정말로 물보다 진한 것일까? 아니면 돈이 피보다도 더 진한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은 곧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악마는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2023년 11월 15일 새벽 2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이 박지연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박 여사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벌써 6시간이 지났지만 수술실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남편 민수는 의자에 기대어 깜빡 잠이 들어 있고 신우이는 회사 출장 중이라며 아직 병원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지연만이 홀로 복도를 서성이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걱정보다는 전혀 다른 감정이 들끓고 있었다. 이것은 기회다.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가 마침내 찾아온 것이다. 수술이 끝나고 박 여사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건 3일 후였다. 의사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남편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는 마치 천사처럼 순수한 표정을 지으며 선언했다. 병원 복도에서 지연은 신우이와 남편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자신이 직접 간병을 하겠다고 말이다. 신우이는 감격해하며 고마워했고 남편은 아내의 효심에 뭉클해했다. 하지만 정작 지연 자신은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간병의 첫날 밤부터 지연의 진짜 작전이 시작됐다. 그녀는 24시간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간병인보다 더 세심하게 약을 챙겨드리고 시어머니의 등을 정성스럽게 마사지해 주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부축해드리고 입맛이 없다고 하면 집에서 직접 죽을 끓여와서 한 숟가락씩 떠먹여드렸다. 다른 병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감탄했다. 요즘 세상에 저런 효부가 어디 있냐며 박 여사를 부러워했다. 간호사들조차 지연을 칭찬하며 모범 며느리라고 했다. 지연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쾌감에 가까운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며느리의 극진한 간병을 받으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70년을 살아오며 온갖 사람들을 겪어본 그녀는 지연의 과도한 친절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번 일주일째 되는 날 밤 지연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박 여사가 깊이 잠들어 있는 사이 그녀는 조심스럽게 병실 구석에 놓인 시어머니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각종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중 지연의 손이 갑자기 멈췄다. 법무법인 정의 마이너스 유언장 작성 상담 예약증이라는 제목의 종이가 눈에 들어온 것이다. 날짜는 불과 한 달 전이었다. 지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이미 유언장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것도 자신이 간병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말이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여사가 언제부터 깨어 있었는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이미 들킨 상황에서 변명할 방법은 없었다. 지연은 급히 거짓말을 지어냈다. 어머니의 약을 정리하려고 했다고, 혹시 빠뜨린 약이 있을까봐 확인하려고 했다고 말이다. 하지만 박 여사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차갑게 굳어져만 갔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다정한 시어머니와 헌신적인 며느리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미묘한 심리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봤고 지연은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도 더욱 완벽한 연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며칠 후 지연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시어머니가 잠시 검사를 받으러 간 사이 병상 서랍을 뒤지던 중 핸드폰 속 통화 기록을 보게 된 것이다. 최근 통화 목록에는 변호사 김모 씨라는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다. 그것도 모두 자신이 간병을 시작한 이후의 날짜들이었다. 지연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어쩌면 이미 유언장에서 자신을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을 추가했을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지연은 화장실에 숨어서 조용히 울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렇게 완벽하게 연기했는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봤는데 왜 시어머니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일까? 하지만 울음을 그치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지연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여기서 물러서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시어머니가 의심한다면 그 의심을 완전히 불식시켜야 한다. 설령 그것이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요구한다고 해도 말이다. 지연은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병실로 돌아갔다. 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연은 섬뜩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만약 시어머니가 퇴원하기 전에 유언장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면? 만약 자신이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지연의 마음속에는 더욱 위험한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다. 단순한 효성 연기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이제 한층 더 치밀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병실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시작할 새로운 작전에 대해 생각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완벽해야 한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 그녀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은 박 여사 역시 잠들지 않고 며느리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두 여자 사이의 무서운 심리 게임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절망이 광기를 낳을 때 박 여사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2023년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청담동 대저택을 휘감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바람보다 더욱 차갑게 얼어 있었다. 지연은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내고 있었지만 내면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퇴원 후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지연이 다가가면 미묘하게 몸을 피했고 개인적인 서류들은 모두 자신의 방 금고에 넣어 잠가버렸다. 심지어 핸드폰도 항상 몸에서 떼지 않았다. 이 모든 변화가 지연에게는 절망적인 신호로 다가왔다. 그런 어느 날 밤 지연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박 여사가 갑작스럽게 고열에 시달리며 응급실에 실려간 것이다. 이번에는 가벼운 감기 몸살이었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하룻밤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편은 야근으로 회사에 있었고 시누이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지연만이 홀로 집에 남겨진 상황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지연은 마침내 금지된 영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렸다. 방 안은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골동품들로 가득했지만 지연의 눈에는 한쪽 벽에 설치된 대형 금고만이 보였다.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지연은 지난 몇 달간 시어머니의 습관을 세심하게 관찰해왔다. 중요한 날짜들, 자주 쓰는 숫자들을 모두 외우고 있었다. 12번째 시도에서 마침내 금고가 열렸다. 박 여사의 생일과 돌아가신 시할아버지의 재산날을 조합한 숫자였다. 금고 안에는 각종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증서, 예금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지연의 예상대로 재산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맨 위에 놓인 한 장의 서류였다. 유언장 마이너스 최종 수정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펼친 순간 지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상속자로 기재된 이름이 남편이 아니었다. 박민서라는 낯선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던 것이다.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박민서? 이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혹시 먼 친척? 아니면 양자? 온갖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어떤 것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언장 날짜였다. 불과 일주일 전 자신이 간병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작성된 것이었다. 그 순간 지연의 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지난 3년간의 모든 노력이, 완벽한 며느리 연기가, 헌신적인 간병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자신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넘겨줄 계획이었던 것이다. 지연은 금고 앞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다른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혹시 박민서라는 인물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서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오래된 출생신고서 사본 한 장을 발견했다. 출생신고서에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지연은 경악했다. 박민서는 1995년생으로 모칠란에는 박영숙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즉, 박민서는 시어머니의 친딸이었다. 그것도 남편보다 5살이나 어린 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출생신고서 여백에 적힌 손글씨 메모였다.
1996년 입양 보냄 마이너스 김씨 가문. 연락 두절 상태 유지할 것. 시어머니의 글씨체였다. 박 여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친딸을 남의 집에 입양 보내고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던 것이다. 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박민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시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려는 것인가? 무수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날 밤 지연은 한잠도 자지 못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박민서라는 이름으로 온갖 검색을 해봤지만 워낙 흔한 이름이라 특정할 수 없었다. 김씨 성으로 입양되었다면 지금은 김민서일 수도 있었다. 더욱이 26년이나 지난 일이라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다. 다음 날 박 여사가 퇴원해서 돌아왔을 때 지연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수심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지연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박민서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다. 그래야만 대응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탐정을 고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지연의 마음속에는 더욱 어둡고 위험한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다. 만약 박민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녀를 찾아가서 상속을 포기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설득이 안 된다면 지연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가운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탐정에게 의뢰한 지 일주일 후 첫 번째 보고서가 날아왔다. 박민서는 실제로 존재했고 현재 김민서라는 이름으로 부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최근 몇 달간 박 여사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지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평생 쌓아온 모든 도덕적 기준이 무너져 내렸다. 이제 그녀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남아 있었다. 박민서를 제거하는 것.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어떤 방법을 써서든 그 여자가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다. 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3년 전의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입꼬리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다음 주 지연은 부산행 KTX 표를 예매했다. 김민서를 직접 만나볼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직 지연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단지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번 일을 끝내고 나면 그녀는 다시는 예전의 지연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연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복수는 차갑게 제공되어야 한다. 2023년 12월 23일 부산행 KTX 안. 지연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가방 속에는 김민서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었다. 근무하는 학교 주소, 자택 위치, 일상, 동선, 심지어 좋아하는 카페까지. 사설 탐정이 제공한 자료는 상상 이상으로 상세했다. 하지만 지연의 계획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민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을 준비해왔다. 3년간 시어머니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해온 그녀에게
26살의 초등학교 교사. 한 명을 속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었다. 부산에 도착한 지연은 먼저 김민서의 아파트 근처에 있는 작은 모텔에 방을 잡았다. 그리고 이틀 동안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김민서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서서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갔고 오후 5시경에 퇴근해서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주말에는 혼자 영화를 보거나 카페에서 독서를 하는 조용한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 관찰을 통해 지연이 발견한 것은 김민서가 생각보다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연인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지연에게는 완벽한 기회로 보였다. 외로운 사람일수록 따뜻한 관심에 쉽게 마음을 여는 법이었다. 셋째 날 저녁, 지연은 마침내 행동에 나섰다. 김민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연출한 것이다. 지연은 김민서 근처 자리에 앉아 일부러 어려운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순진한 김민서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지연은 완벽하게 준비한 각본대로 연기했다. 자신을 서울에서 온 사회복지사라고 소개하며 오래전에 입양을 간 아이를 찾고 있다고 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민서라고 하니까 혹시나 해서 부산까지 왔다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다. 김민서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 반응을 본 순간 지연은 확신했다. 이 여자가 바로 그 박민서, 자신의 상속권을 가로채려는 바로 그 인물이라는 것을. 하지만 지연은 아직 모르는 척했다. 오히려 더욱 애절한 표정을 지으며 그 아이의 생모가 지금 많이 아프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이다. 김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그 아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1995년생이고 어릴 때 입양되었으며 생모의 성이 박씨라고 했다. 지연은 내심 쾌감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놀라움과 기쁨을 표현했다. 드디어 찾았다고, 생모가 얼마나 기뻐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날부터 지연의 본격적인 조작이 시작됐다. 그녀는 김민서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생모인 박 여사가 말기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딸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고, 재산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저 한 번만 안아보고 싶어 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김민서는 완전히 지연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생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특히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많이 탔던 터라 지연의 말에 쉽게 마음이 움직였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과연 생모가 자신을 받아줄지, 그리고 양부모에게 미안하지는 않을지 고민이 많았다. 지연은 그런 김민서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생모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매일 밤 딸 생각에 잠을 못 이룬다고 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은근히 압박했다. 김민서는 결국 지연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지연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다. 김민서를 서울로 데려와서 박 여사와 만나게 하되 그 과정에서 김민서가 스스로 상속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지연은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서울로 올라오는 KTX 안에서 지연은 김민서에게 더욱 충격적인 거짓말을 했다. 생모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가끔 기억을 잃는다고 했다. 그래서 만약 처음에 딸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했다. 또한 생모 주변에 돈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특히 며느리가 그렇다며 절대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민서는 지연의 말을 모두 믿었다.
그리고 생모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재산 같은 것은 전혀 바라지 않는다고 다짐했다. 지연은 그런 김민서를 보며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지연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박 여사와 김민서가 만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다. 박 여사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고 김민서 역시 생모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지연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져 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 여사가 지연의 거짓말을 모두 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김민서에게 자신이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치매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며느리가 어떤 목적으로 딸을 찾아갔는지도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그 순간 지연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김민서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박 여사는 며느리의 진짜 본성을 딸 앞에서 폭로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3년간의 노력도 치밀한 계획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지연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욱 어둡고 위험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김민서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상관없었다. 그날 밤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서울역 근처의 모텔에서 밤을 새우며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였다. 그리고 그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지는 지연 자신도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지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일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이다. 모든 거짓은 진실 앞에서 무너진다. 20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하지만 청담동 박가의 대저택에는 축제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차가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지연은 새벽 5시부터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패배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시도해 보자는 것이었다. 지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시어머니의 신뢰도, 남편의 존경도, 그리고 무엇보다 3년간 공들여 쌓아온 완벽한 며느리라는 가면도 모두 벗겨졌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적나라한 탐욕뿐이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 마지막 계획이 떠올랐다. 만약 김민서가 사고를 당한다면? 만약 그 여자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지연은 자신의 생각에 소름이 돋았지만 이미 선을 넘어선 그녀에게는 그런 양심의 가책조차 사치였다. 지연은 김민서가 머물고 있는 호텔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어제 박 여사가 딸을 위해 예약해준 강남의 5성급 호텔이었다. 지연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마지막 승부를 걸어볼 시간이었다. 하지만 호텔 로비에 도착한 지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다. 김민서와 박 여사가 함께 앉아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지연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뭔가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다. 그 순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정장을 입은 남성은 변호사였고 그는 김민서에게 상속 관련 서류를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지연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박 여사는 김민서에게 재산의 일부만을 상속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민서의 반응이었다. 그녀는 재산 상속을 정중히 거절했다. 26년간 떨어져 살면서도 훌륭하게 성장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재산은 더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재산을 정작 진짜 상속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포기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순간 지연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절실히 깨달았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뒤에 기다리고 있었다. 박 여사가 갑자기 지연이 숨어 있는 곳을 향해 시선을 돌린 것이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나오라고 했다. 지연은 사실 처음부터 들키고 있었던 것이었다. 떨리는 다리로 나선 지연 앞에서 박 여사는 마지막 진실을 공개했다. 사실 박 여사는 지연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금고를 뒤진 것도, 사설 탐정을 고용한 것도, 부산까지 가서 딸을 속인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했다. 박 여사는 지연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변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진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고. 하지만 지연은 끝까지 돈만 생각했고 심지어 딸까지 이용하려 했다고 차갑게 말했다. 그 순간 김민서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신도 처음에는 지연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어머니를 그렇게 극진히 돌보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지금 오히려 지연이 불쌍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분노도 아니고 경멸도 아닌 연민의 시선을 받는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모욕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다. 후회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박 여사의 최후 통보는 더욱 냉혹했다. 지연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거부한다면 지난 3년간의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남편 민수도 그 자리에 나타났다. 그는 아내의 진짜 모습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며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연의 탐욕이 가족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김민서에게 애원했다. 그 재산을 포기하지 말라고 자신이 대신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지연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그 순간 지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도, 집도, 돈도, 그리고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3년간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것이었다. 호텔에서 쫓겨난 지연은 거리를 방황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더욱 부각시켰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지만 지연만이 혼자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작은 원룸에서 홀로 새해를 맞았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녀는 깨달았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녀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한편 박 여사와 김민서는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었다. 26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있었다. 그리고 박 여사의 재산은 김민서의 뜻에 따라 불우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으로 기부되었다. 지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탐욕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자의 비극적인 몰락. 하지만 동시에 진짜 가족의 사랑이 승리한 따뜻한 결말이기도 했다. 피는 정말로 물보다 진했다. 하지만 그것은 혈연이라는 생물학적 연결고리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지연이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바로 그 진실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나고 1년 후 지연은 여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박 여사와 김민서는 매주 만나며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가고 있었다. 진짜 승리자가 누구였는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었다. 어떠셨나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반전이었죠? 200억을 거절한 김민서의 선택과 모든 걸 잃은 지연의 최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